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경제와 문화 협력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우리 교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마약 조직의 수괴로 지목하면서 단죄하겠다고 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돼 압송된 건 36년 만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결심 공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특검의 구형량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9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이번 회담에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는 물론 경제와 문화 협력까지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베이징 현지 교민들을 만났습니다.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이 정부 최대의 성과라며 9년 만에 국빈 방문이자 에이펙 이후 2달 만에 상호 방문이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저의 답방은 과거 30여 년의 수교 역사를 디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경제와 산업, 기후와 교통 분야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 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완화와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또 이 동북아시아 또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경제사령탑격인 리창 총리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후 상하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일정 등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복원과 함께 한반도 평화, 경제 문화 협력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한밤에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조직의 수괴로 지목한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희령 기자입니다. 어두운 저녁, 미군 헬리콥터가 자유의 여신상 옆을 지나갑니다. 헬기에서 내려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이 남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새벽 2시, 미군이 확고한 결이란 이름을 붙인 생포작전이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15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대규모 작전에 카라카스 곳곳에서 큰 폭발음이 울렸고 거대한 화염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자고 있던 마두로 부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이후 미국으로 압송돼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This was one of the most stunning,
effective and powerful displays of American military might and competence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는 마두로가 독재자였을 뿐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의 핵심 인물이라며 체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또 미국 석유 기업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도둑맞은 석유를 되찾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권한대행이 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마두로가 유일한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권한대행이 된 베네수엘라 부통령,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면서 미국의 체포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고 유엔 안보리도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작전을 명백한 주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침공이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역시 규탄에 나섰습니다. 并对一国总统动手深表震惊，予以强烈谴责。 레오 14세 교황도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법치가 존중돼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군사행동과 정권교체 계획이 없다고 말한 뒤 작전을 감행했다며 의회를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유효한 영장을 집행한 단호한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미 의회는 다음 주 의회 승인 없는 추가 군사 행동을 제한할지 여부를 두고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도 현지 시간 5일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JTBC 이세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인데 특검은 구형량을 놓고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4번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6일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때 윤승영 전 수사기획관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군경 수뇌부 8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검토 중이지만 재판 일정이 빠듯한 만큼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한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특검 역시 두 선택지 중에서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특검 관계자는 범행의 불법성과 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고려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문제 삼고 있어 결심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줄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강선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면서 전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김병기 의원과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 전 구의원들이 김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며 낸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이 전달받은 뒤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이 경찰에 이러한 의혹을 진술했으나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이들의 진술에는 김 의원이 부당하게 아들의 대학 편입을 시도하고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강선우 의원과 함께 이른바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 의원이 자신 있게 김씨 의원을 단수공천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개인의 일탈로 규정지었습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 필요성도 일축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단수공천된 건 강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며 이를 계기 삼아 당내 공천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뒤 트럼프 대통령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베네수엘라인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목표가 그린란드가 될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이후 만찬장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인물들과 작전의 성공을 축하했는데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벌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모습도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의 아내이자 일론 머스크의 공보 담당이었던 KT 밀러 소셜미디어에 이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곧 이런 메시지와 함께 성조기로 칠해진 그린란드의 지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추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옌스 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는 파는 게 아니라면서 무례한 사진이라고 비판했고요. 에스퍼 멜러 주미 덴마크 대사,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 덴마크 왕국의 영토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소파 움직이기 문제, 60년 동안 수학계의 난제로 꼽혀왔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한 한국인의 연구가 지난해 수학 최고의 발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Turn! Turn! I don't think we can turn anymore. I just don't think it's gonna fit. Oh yeah, well come o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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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Yes. Here we go. Pivot. Pivot. 직각 형태의 복도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소파, 어떤 모양일까요? 1966년 캐나다의 수학자가 제안한 이 소파 움직이기 문제, 약 60년 동안 수학계의 난제 중에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2024년 백진원 고등과학원 박사가 이 난제에 답을 내놨습니다. 119쪽의 논문을 통해 기존에 제시된 거버 소파, 이 모양보다 더 넓은 소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막 뾰족뾰족한 소파도 있을 수 있고 꼬부랑꼬부랑 소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민둥민둥하게 생긴 어떤 특정 종류의 소파가 최적의 소파다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합니다. 지난해 말 미국의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누구나 이사할 때 겪어봤을 딜레마라면서 이 소파 문제의 해결을 2025년 10대 수학 혁신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7년 동안 문제에 도전했던 백 박사, 문제를 해결한 뒤에 묵은 설거지를 끝낸 듯이 후련했다면서요. 이 수학의 매력을 자유도가 무한한 게임에 빗댔습니다. 독일 베를린 남서부에서 불이 나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 4만 5천 가구가 이번 주 내내 정전 피해를 겪게 됐습니다. 눈 덮인 도로에 새까만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빛이라곤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주에는 가로등 불빛이 환한데 경계를 넘어 베를린으로 가보니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오전 6시에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 전선으로 번지면서 정전이 일어났고요. 이동통신망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접 도로를 운전하면서 현지 상황을 전한 독일의 온라인 매체 기자, 국가 기능의 실패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Gleich in eine kleine Seitenstraße rein. Hier sehen wir eine Tankstelle übrigens rechts. Eine Tankstelle, die natürlich auch nicht betrieben werden kann. Und hier haben wir schon mal das Problem mit Ampeln. Also, die Ampeln sind natürlich auch alle komplett ausgefallen. 비상 발전기를 이용해서 병원 등이 버티고는 있지만 영하의 온도 속에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전 복구까지는 닷새가 필요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냉동 물류센터의 기온이 영하 20도. 여기서 일하려면 방한복이 필수인데요. 최근 한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방한복도 없이 노동자에게 냉동 창고에서 근무하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40대 여성 강모 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쿠팡 신선 물류센터에 심야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오후 9시 안전교육을 받은 뒤 냉장센터에 배치돼 상품을 포장하는 출고 업무를 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쯤 호출 알림을 받았습니다. 냉동창고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필요한 방한복은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방한물품 대여 창고가 이미 운영을 마친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복장이 후드티에 조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밖에 입고 있지 않은데 이 냉동창고에서 근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센터 측이 지급해준 건 핫팩 3개뿐이었습니다. 항의 끝에 냉장 업무로 복귀했지만 1시간 뒤 또다시 냉동창고로 오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복장 때문에 안 된다고 다시 설명했지만 돌아온 건 방한복을 왜 입고 오지 않았느냐는 질타였습니다. 교육 받을 때 저 혼자 방한복을 입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관리자분이 뭐 방한복 착용을 하라든가 이런 지시가 있었어야 됐지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 창고 작업은 한랭 작업으로 분류돼 사업주에게 별도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냉동센터 노동자들에게 방한복과 같은 방한용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사가 필요한 인원수만큼 반출을 받아가지고 냉동창고 작업장 앞에다 구비를 해놓고 직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개인한테 맡기는 식으로 방식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쿠팡 측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사건을 접수해 작업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출시한 구글의 제미나이 3.0의 호평이 이어지자 오픈 AI도 한 달 만에 챗GPT의 새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공지능이 수능 점수가 높았을까요? 직접 시험지를 건네봤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새로 나온 챗GPT 5.2 모델에게 수학 영역 기하 과목 29번 문제를 풀어보라 했습니다. 제미나이를 다 아무도 못 푼 거예요. 이번 수능 고난도 문제로 지목된 4점짜리인데 4분여 만에 정답을 맞춥니다. 6개 과목의 수능 문제 풀이 결과 챗GPT 5.2가 제미나이 3.0보다 4과목에서 앞섰는데 그중에서도 수학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직전 모델의 경우 대부분 영역에서 제미나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보름 만에 또 뒤집힌 겁니다. 딥싱킹이라고 해서 연산 시간이 기존보다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요. 근데 제미나이가 워낙 자기 성능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공개한 거로 보입니다. 제미나이 3.0은 이미지나 도표를 텍스트와 통합해 추론하는 멀티 모달리티에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군에 탈취당했던 수자기 사진을 보고 이후 전개된 사건을 정확하게 고르는 등 한국사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고문서의 그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챗 GPT의 경우 문제를 잘 풀어놓고도 글자와 표가 섞인 지문을 헷갈려하다 오답을 고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주어진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답이 나온 경우라고. 최근 연구에선 국내 업체들이 개발 중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해외 프론티어급 모델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범용보다는 특수 목적으로 차별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도 출근길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0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